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할 수도 있죠. 이런 게 에고예요. 그래서 에고의 가장 바깥에는 페르소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에고의 가장 바깥에는 가면이 있는 거죠. 그 페르소나는 뭐냐면 여러분 노래 가사에도 나와서 많이 아시죠? 이 페르소나는 사실은 가면이란 뜻이고 역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깥에서 뭔가 사회활동을 하는 정여울 작가라는 이름을 걸고 사회활동을 할 때는 뭔가 좀 경직된 모습이 있어요. 예. 그리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또는 이제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막 흩어지고 뭔가 좀 어지럽고 예, 그런데 좀 축 늘어지기도 하고 그것도 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바로 셀프예요. 예, 셀프는 솔직한 내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아는 모습이 셀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고와 셀프를 알아두시면 제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고와 셀프는 우리가 흔히 보여주는 의식적인 나가 셀프고요. 에고고요. 사회적인 자아인 거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회화된 내 모습이고요. 셀프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안 보여줄 때가 더 많은 나만의 그림자, 나만의 상처, 예, 나만의 슬픔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나의 단점과 컴플렉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더 크고 깊은 나를 셀프라고 해요. 그래서 셀프는 보통 섀도우와 붙어 있는 거죠. 섀도우는 그림자라고 해서 우리 안에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까지 다 포함한 것이 셀프고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면의 나, 가면의 자를 에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고와 셀프가 너무 분리되면 인생이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에고와 셀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융심리학에서는 개성화라고 해요. 예, 개성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성화라는 것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걸 말해요. 예. 근데 사회화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을 따라서 하는 거죠. 남들을 따라서 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아니면 뭔가 좀 성실해야 돼. 뭔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 승진을 해야 돼. 좋은 집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화예요. 그러니까 사회화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세나 유행에 따르려고 하는 욕망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고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진짜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도 저의 에고도 있어요. 예, 저의 에고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에고예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받는 것도 에고거든요. 그런데 셀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곳에서는 상처받지 않는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깊은 곳까지 상처 줄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더라고요. 아무나 상처를 준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잔기스 정도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스크래치 정도의 상처가 있고 정말로 심장을 푹 찔린 것 같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셀프의 트라우마예요. 그 트라우마는 사실 영원히 지워지진 않죠. 하지만 나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처예요. 예. 그래서 제 책 중에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11살 때에 왕따를 당했던 그 상처 이런 게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던 상처는 사실 인생에서 잘 지워지지 않죠. 그런 건 안 겪는 게 나아요. 사실은 예, 안 겪는 게 낫지만 그래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치유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 치유를 꿈꾸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기억, 꿈, 사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 아닐까? 내 트라우마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싶으시다면 기억, 꿈, 사상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힘들다. 그 책은 너무 두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의 책 중에서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좀 더 재미있게 용심리학에 입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꿈, 사상의 첫 문장이 그거거든요. 나의 인생은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 예, 이 문장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외울 정도로 그렇게 그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의식이 자기 실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말하죠. 예, 무의식은 꿈속의 나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잊어버린 오래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린 나의 모습 중에서 그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실현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좀 더 유흥심리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꿈 사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개성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 인생에 뭔가 전환점이 왔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동안 너무 사회화만 하고 살았구나. 그동안 너무 물론 개성화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사회화에 지나치게 이렇게 끌어당겨진 삶은 불행한 것 같아요. 예. 유행이나 대세에 끊임없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삶은 우리가 결국 아주 획일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예. 굉장히 남의 말은 잘 듣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은 없는 개성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화라는 것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길을 말해요. 결국에는 에고가 아니라 셀프를 향해 가는 삶. 예. 나의 그림자까지 끌어안고도 나는 괜찮거든요. 예, 그림자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안고 가는 삶이 훨씬 더 소중하고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조금씩 치유하면서 그림자조차도 완전히 내 것으로 합체시킬 수 있는 삶이 개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토벤이나 고흐 같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를 승화시켜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한 사람들이죠. 예. 만약에 고흐나 베토벤이 아무 상처도 없었으면 너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뭐 귀도 막 잘 들리고 고흐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건데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가족만이라도 자기를 이해해주면 인간은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고흐는 가족조차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거죠. 특히 부모님이. 그 너무 깊은 상처가 고흐를 끊임없이 힘들게 했는데 만약에 고흐가 그런 상처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영감을 주는 이런 창조적인 작업을 했을까요? 예, 물론 상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거기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갖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와 컴플렉스에도 불구하고 끝내 나 자신의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개성화인 거예요. 그 개성화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인생의 책은 데미안인데요. 예, 데미안은 저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준 책이고 제가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데미안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은 수업을 했어요. 예, 데미안을 낭독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데미안을 낭독하느라 한 학기가 걸렸어요. 예, 한 학기가 걸렸는데 한 학기까지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책 3권을 준비했었는데 데미안 낭독하기에도 부족해서 결국 한 학기 동안 데미안을 낭독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낭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데미안을 한 학기 동안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데미안으로 시험도 보고 그리고 데미안을 가지고 이제 숙제도 하니까 아이들이 데미안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 한 학기 내내 데미안을 갖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더라고요. 예, 한 학기가 부족할 정도로 데미안은 그렇게 풍요로운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텍스트는 더 읽을수록 다시 읽을수록 여러 번 읽을수록 더 많은 말을 걸어오죠. 그런데 그냥 쉽고 재밌기만 한 책은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 다시 읽을 어떤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다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어려워요. 예, 조금 어렵고 그리고 그 문장이 아름답긴 한데 무슨 소리인지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보고 싶어요. 예, 이런 게 대부분 문학책들이죠. 그래서 이 소설과 시들은 언젠가는 다시 읽었을 때, 리리딩을 했을 때 훨씬 더 풍요로운 의미로 다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데미안 문장 중에 제가 외우는 게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이 되고자 했을 뿐인데 나는 진정한 나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는데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데미안 초반부에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냥 나는 나 자신이 되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성화예요. 왜냐하면 사회화가 되는 것은 쉬운데 다른 사람들 그냥 쫓아가면 되거든요. 모방하면 되는데 진짜 내가 나다운 삶, 나만의 삶, 아무와도 똑같지 않는 나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개성화고 그 개성화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이 또 데미안이에요. 그래서 융과 헤세 사이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헤세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40대에. 그래서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으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융의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융에게 직접 상담을 받지 못하고요.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융의 수제자에게 랑 박사라는 사람한테 이 융 테라피로 융의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융이 그 기억을 하면서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융 심리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실제로 데미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융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알고 데미안을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데미안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지 엄청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데미안을 발표할 때 헤세가 처음에 자기 이름을 숨겼거든요. 헤세가 원래 그때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아주 20대 초반에 그런 청년이 쓴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위장을 하고 무명 청년 작가가 쓴 것처럼 그렇게 데미안을 처음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20대 청년이 이런 작품을 쓰지? 그리고 한참 독일은 그때 1차 세계대전의 실패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해서 정말 전 국민이 폭격맞은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안고 엄청난 집단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엄청나게 용기가 되어주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작품을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썼지?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때 융이 편지를 보내요. 융이 헤세한테 편지를 보내서 제가 요새 너무나 좋은 작품을 읽었는데요. 이 작품은 마치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서 밤바다를 이렇게 헤엄쳐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정말 반짝이는 등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다가 마치 아름다운 빛나는 등대를 봤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그렇게 막 칭찬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헤르만 헤세 당신인 것 같아요.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융이. 어땠을까요? 헤세가 너무너무 놀랐겠죠. 뜨끔했겠죠. 왜냐하면 헤세가 융의 테라피를 받았으니까. 융의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치료의 어떤 비결이 데미안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융이 그걸 알아본 거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데미안에는 개성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미안을 보시면서 제가 나중에 서평쓰기에서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드릴 것인데요. 데미안을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일이 왜 어렵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에요. 이 버지니아 울프의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목은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만의 방은 여성이 작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입장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는 사실 환경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귀족 집안이었고 부자였거든요. 그런데도 진정한 자기만의 방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아버지가 감시를 하니까. 끊임없이 아버지가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없도록, 작가 같은 건 되지 못하도록, 창조적인 삶 자체는 살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가로막았으니까요. 아버지만 막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구혼자들, 남자 사람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성이 작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이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요.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이 있었다면 아마 그 여동생은 아무리 훌륭한 셰익스피어와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서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라고 여러 가지 가정과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묘사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너무나 모든 것을 가로막았으니까요. 특히 창조적인 일, 적극적인 일, 뭔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려고 하는 여성들의 모든 활동을 가로막았고 심지어 직업을 갖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성들이요. 또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환경이 안 좋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 책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만의 방은 내가 왜 창조적인 일을 못하고 있지?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사회화밖에 못하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필요한 것.
그것은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수입이라는 거. 예. 그것을 일단 가지고 나서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내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 책,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책들이 다 유명한데 사실은 집에 꽂아 놓긴 했는데 완독하기는 어려운 책들이죠. 그런데 이 책을 완독하면 정말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꽂아 놓지만 마시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 읽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그 책에 줄도 쳐야 되고 메모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진짜 내 책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평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글을 쓰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른 소비를 좀 아끼시고 책을 사는데 돈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책들을 꼭 사셔서 거기에 정말 책이 까매질 때까지 포스트잇도 많이 붙이시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내 책이 돼요. 나만의 책은 나만의 포스트잇과 나만의 온갖 메모들과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그런 책이야말로 영감을 주는 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끼는 책들의 특징은 다 지저분해요. 막 포스트잇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메모도 많이, 포스트잇 없을 때는 그냥 막 쓰니까 책이 막 까매져요. 그렇게 할 때까지 사랑했던 책들은 결국 나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월든 같은 경우도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런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삶의 빛나는 정수만을 간절히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그토록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의 골수 깊은 곳까지 모조리 빨아들이고 싶었고 스파르타인처럼 강인하게 살아가며 삶이 아닌 모든 것은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싶었다. 이 문장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월든이라는 숲으로, 월든 호수인데 월든 호수가 있는 이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삶이 아닌 것은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오직 나만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무려 2년 2개월 동안 오두막을 짓고 전기도 없이 물도 없이 그렇게 혼자서 산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다행히도 월든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호수에 있는 물을 떠먹으면서 호수에서 이렇게 미역도 감으면서 호수에서 목욕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월든이라는 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생태주의라고 하잖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삶. 그 생태주의라는 말이 월든을 썼던 그 시절에는 없었어요. 1800년대니까요. 그런데 이 시절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생태주의라는 말조차 없었을 때 생태주의를 발명해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직 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을 때 그냥 개발해서 돈만 벌면 다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때 나무를 베는 것이나 호수물을 막 퍼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산불을 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막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일찍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월드는 생태주의의, 전 세계 생태주의자들의 바이블이기도 하면서 성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그 삶,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화죠. 진정으로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 자신을 이렇게 월든 오두막 같은 좁은 공간에 가둬둘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원룸에 갇혀만 있으면 그런 멋진 글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월드는 자연 속에 있었어요. 월든 오두막은 자연 속에 있었고 그 아름다운 숲에서 끊임없이 자연과 대화하면서 그 대신 인간과는 대화를 좀 줄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진정으로 내 자신이 이끌고 가고 싶은 그 길을 따라서 개성화를 했던 그 삶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월든을 읽을 때마다 저는
더 많이 개성화되는 느낌, 더 많이 자연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 자체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자체를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책이 좋은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네 권의 책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많이 더 많이 자주 읽으시라고 항상 곁에 두고 항상 꽂아두고 틈날 때마다 다시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네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책을 통해서 물론 이 책이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을 항상 가까이 꽂아두고 언제든 거의 매일 펼쳐보시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글쓰기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구나.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만의 메모를 하면서 점점 더 그 생각이 자라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글쓰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